오늘은 몇 가지 잡다한 얘기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가끔 했던 막말 대잔치는 아닙니다. 그 상승 궤도로 다시 올라오나? 라고 해서 이제 아시아하고 그 유럽 쪽 주식시장이 반등했었는데 미국 쪽에서 그게 끊겼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요거에 대해서 주말 재난 이거에 대해서 아시아하고 유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초부터 밀려 내려가면 요번 주는 좀 약세장으로 움직일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반등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내려갔던 그 저점을 다시 깨러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보다 약간 추가적인 조정이 미국장이 생기면 그때가 아마 요번 조정의 마지막 그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에 제가 일정상 약간 체력으로 무리가 있는 그런 일정들이 온종일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 시간이 굉장히 빡빡해서 새벽에 동영상을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내내 올리려고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우크라이나 쪽에 유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국의 디펜더스 인텔리전스에 나오는 전황도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북부 지역에 있던 러시아 세력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도상에 옅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 여기가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인데, 보시면 이전에도 장악하고 있던 지역에 이 빗금들이 막 가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예전하고 달랐던 건 이지움 지역이 예전에는 점령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지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이지움 지역에서 이 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여기하고 이제 연결을 하면서 이쪽 지역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군 돈바스 지역하고 서로 붙어 있는 경계선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라내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한데, 오늘 새벽에 내용을 보면 여기 슬로반스크라고 있거든요. 여기 슬로반스크, 여기서 이지움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 라인의 주요 도시죠.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잘 방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전황 보고를 제대로 의도한 대로 잘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또 한 가지 특이한 건 여기인데요. 마리우폴이거든요. 여기 마리우폴을 거의 다 점령했다고 얘기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렇게 빗금이 돼 있잖아요. 아직도 공방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예전에는 러시아가 장악한 지역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지금 보면 빗금으로 있다는 뜻은 러시아 장악 지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면서 무엇인가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인데, 조금만 더 지나면 마리우폴이 좀만 더 견디면 이렇게 잘려나갈 것 같습니다. 남부 회랑이. 그러면 마리우폴이 수복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외쪽으로 밀고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이쪽 쪽은 여기가 헤르손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전부 다 그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어서 여기 있는 미콜라이오인가요?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오데사를 치겠다, 뭐 이런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가 점령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헤르손에 있는 러시아군한테 항복하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헤르손도 장악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수력발전소가 위로 다리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거를 파괴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여기 있는 수력발전소를 파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파괴하게 되면 여기 수력발전소에서 전기하고 그 물을 전부 다 있죠. 크림반도에다가 제공한답니다. 전기의 90%? 물은 몇 %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여기를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로를 자를 수가 없어서, 파괴할 수가 없어서 여기 헤르손이 장악되고 나면 이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크림반도까지 밀려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차 지역에서 러시아가 만행이 있었잖아요. 그거 이후에 러시아 협상, 터키에서 있었던 협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협상안을 내밀어서 러시아가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주력 부대도 상당히 많이 손실을 받았고, 거기다가 무기도 막 소진이 되고 있어서 최신의 전투기에서 예전에 그냥 그 투하에서 터트리는 멍텅구리 폭탄을 터트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무기가 소진된 상황이죠. 하물며 뭐 북한에 가서 달라고 그랬을 정도니까. 근데 무기를 지원해주는 영역이 없죠. 중국이 지원하지 않는 이상 지원해줄 데가 없겠죠.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지금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미국은 무기대여법을 통해서
단순히 뭐 예전에 2차 세계대 그러니까 소련군이 썼던 무기들만 갖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최신의 무기도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나토 같은 경우에는 방어용 무기를 가고 있다가 강조하다가 공격용 무기로 좀 더 강력한 공격용 무기로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리한 건 우크라이나 쪽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5월 6일 날인가요? 전승일 기념으로 무엇인가를 자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으니 푸틴이 과연 그때 그걸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약간 약화되어 있는 그 전력으로 이쪽에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에서 대규모 무엇인가 그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동부 지역에서 여기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러시아가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휴전으로 빨리 갈 수 있긴 한데, 그 시점에서 우크라이나가 과연 그걸 받아들이겠느냐라는 생각을 잘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예 밀고 들어가서 여기 있는 돈바스 지역 자체를 다 깨부시고 수복하고 여기 있는 크림반도까지 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액션까지도 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협상으로,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가 여러 가지가 잘못돼서 건드려가지고 자기가 당장은 뭐 세계 무기 강국, 그러니까 전투력으로는 강국이잖아요. 일부 소진돼서 쇠약해지긴 했지만 그 쇠약함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호랑이 될 것 같고 중국 밑에서 헤맬 것 같습니다. 한동안. 원자재 시장을 한번 보려고 여러 가지 차트를 올려놨습니다. 이게 석유거든요. 석유가 이제 난리를 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급등했다가 지금 약간 머리를 내리고 전략 비축유 같은 것들을 대규모로 쏟아내면서 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연가스인데요. 이거는 미국 지역에 있는 천연가스 기준 가격이고요. 요거는 유럽 지역입니다. 빨간색, 보라색. 요거는 미국 지역에 있는 천연가스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반등세가 높아요. 미국 쪽에서 유럽 쪽으로 계속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강도가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쪽 쪽에서 안정화가 됐다면 결과적으로 얘도 추세적으로는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값하고 구리 가격이거든요. 요게 구리 가격입니다. 보라색이. 이 캔들 차트가 금값이고, 금값 급등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직전에 지난번 2020년도에 있었던 고점은 못 뚫고요. 내려와서 바닥에서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리 가격도 한없이 그냥 끊임없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후반부에 가서 상승 강도가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별 난리를 다 치고 있잖아요. 제재도 하고 있고, 러시아에선 뭐 식량이나 원자재를 무기화하고 하면서 뭐 수출을 안 하겠다는 등 막 이런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강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추가적 상승 탄력을 또 받으려면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이슈가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 반등세는 미비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곡물이거든요. 캔들 차트가 밀입니다. 밀. 그 다음에 요게 옥수수입니다. 보라색이. 밀도 옥수수도 좀 일정 부분 안정세가 되긴 했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 얘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밀려 올라갈 수 있을 여력은 이미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추가적으로 탄력을 강력하게 받으려면 이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 어떤 이슈가 또 뭔가 반영이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기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서 주요 곡창 지역에서 생산량이 흉작을 보이게 된다거나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는 이상은 곡물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안정화 국면을 가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요거는 육류입니다. 캔들 차트는 소고기고요. 이 보라색 차트는 돼지고기입니다. 우리가 곡물 하면 옥수수가 사료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옥수수의 문제 때문에 그 사료 가격이 올라가서 육류도 밀어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육류는 그런 패턴까지는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제 그런 우크라이나 상황이 터지기 전에 이미 한번 올랐었고 그 강도를 뚫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직전에 놓고 보면
그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난리를 쳤다가 다시 급등해서 그 고점까지 왔는데, 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육류는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큰 틀로 놓고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고,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에 좀 예측치보다는 빨리 수요가 확대되면서 물가를 좀 자극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전파되면서 예를 들면 공장이 문을 닫는다거나 혹은 해운업체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해운 물동량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래서 공급 충격이 발생했었거든요.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줬었어요. 그런데 그거가 이제 거진다 소진될 때가 돼서 끝마무리가 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전면전을 치르면서 다시 원자재에 대한 압력이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 있었던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문제들을 쭉 훑어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인식 때문에 뭐 원자재나 이런 것도 한번 급등하게 됩니다. 급등했다가는 정점을 찍고 추세가 안정화돼요. 그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전반부는 기대치보다 수요가 높아지면서 반등해서 이제 전 수준까지 빨리 회복한 거고, 요때는 이게 뭐야, 코로나 팬데믹,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면서 난리를 친 거고, 여기 뚝 들린 거는 이거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난리를 친 거거든요. 난리를 친 뒤에는 그 고점 아랫단에서 하향 안정세가 된다고 하는 것들의 패턴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원자재도 고점 영역은 치고 내려와서 이제 횡보 구간 혹은 이제 약간 들린다 하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횡보 박스 구간에 있다가 추세적으로 안정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요거 석탄인데,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을 계속 받고 있긴 한데 그걸 등에 업고 계속 경기 사이클은 돌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쓸만한 그 돈의 가치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강도가 떨어지겠죠. 그 부분은 감안하고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탄이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그 유럽이 석탄을 제재하겠다고 수입 금수 조치를 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석탄이 움직이고 있긴 한데, 얘도 한번 강하게 치고 나면 다시 또 안정화하는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쿠팡 얘기를 좀 한동안 안 했었는데 해보겠습니다. 이 쿠팡이 상장했던, 종가 기준으로 상장했던 고점부터 지금 금요일날 저점까지 보면 65% 폭락했습니다. 예전에도 저 말씀드렸지만 쿠팡이 이렇게까지 비싸게 거래될 이유가 없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쿠팡 기사가 여기 올라왔는데, 쿠팡 직구 골드만삭스는 뭐 160%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를 수 없나? 저는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100%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160% 해봐야 여기서 34되면 100%거든요. 34되면. 그러니까 이온저리 정도만 올라와도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제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기업의 가치로 놓고 보면 과연 투자 메리트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그렇게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좀 리스키한 거 아닌가,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TO는 또 주식을 또 매도했어요. 물론 이 사람이 세금 내는 것 때문에 매도했다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건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요 밑에 볼까요? 요거 매일경제 기사고요. 홍성용 기자께서 3월 26일 날 올리신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160% 반등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맞겠느냐. 근데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문제가 적자예요, 적자. 성장률이 54%로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 국내 매출 15.7%보다 훨씬 높은데, 문제는 이게 지난해라는 게 2020년입니다. 이게 적자 규모가 1조 8천억. 21년 지난해가. 그리고 근데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6,200억이니까 1년 만에 3배가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3배가. 매출은 50% 늘어나고 적자는 3배 늘어난 거죠. 과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아니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더 보면 그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금을 조달했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쿠팡이 IPO로 조달한 자금에 벌써 2조를 썼다는 거예요. 절반. 여기서 기사가 절반 나왔으니까 나머지 절반 남았겠죠. 그런데 그걸로도 자금을 나중에 쓸 걸 비축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지, 여기 보시면 2억 달러 추가 대출, 그 다음에 유상증자, 이런 것들을 계속 해대고 있어요. 자금이 부족한 거죠. 근데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절반을 썼는데 요거 한 1, 2년 지나면 없어지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는 요걸 볼까요? 밑에 볼게요. 이거는 팍스넷 뉴스에 나온 겁니다. 이 2조 절반 썼다고 내용이 나왔죠. 이제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흑자만 한다면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회사채 발행으로 언제든 투자금 및 차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건데, 문제는 쿠팡은 지난해 물류센터 증설 및 신설을 포함해 쿠팡 이츠, 플레이 등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매출과 손익이 반비례하는 현상만 가속화된다. 매출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손실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온전히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어. 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과연 쿠팡이 과점 체제를 그러니까 저기하고 똑같은 거죠. 아마존처럼 아마존이 미국의 과점 체제를 가졌잖아요. 그 과점 체제를 가지는 상황에서 흑자를 전환하는 시간이 과연 자금 소진의 시간 내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최보람 기자께서 쓰셨네요. 3월 4일날. 저도 개인적으로는 쿠팡이 과연 자금을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금을 대출할 수가 없어서, 적자가 계속 내는 과정 중에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어서 IP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걸 통해서 또 사업을 확장하면서 과점 체제로 가려고 하고 있긴 한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밑에 조금 보면 쿠팡의 현금 소진 속도를 우려를 사는 것은 회사가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는데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쿠팡은 1조 원대 순손실을 낸 만큼 금융권 차입이나 유상증자로 추가 투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나아가 쿠팡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대부분 일반 상권에 비해 가치가 낮은 물류센터인 터라 추후 담보대출로 조달할 현금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쿠팡이 이게 자금 소진되고 나면 더 이상 추가 자금을 밀어볼 수가 없고 적자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쿠팡에서, 여기 보시면 헤럴드 경제기사고 3월 27일자 기사입니다. 누가 올리셨냐면, 요거는 박정 기자께서 올리셨거든요. 근데 얘가 2,000 얼마에서, 저는 이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2,900원에서 4,599원으로 2,000원이나 올렸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린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싼 맛에 보는 건데, 그냥 싸니까 싼 맛에 이런저런 게 섞여서 보는 건데, 이게 아니라면 내가 굳이 왜 쿠팡을 봐야 돼? 넷플릭스 보면 되지? 이중으로 비용을 안 내겠다는 거죠. 이게 낮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가 나오죠. MAU 월간 사용 이용자 수인데, 보시면 계속 증가하다가 작년 2021년 12월 이후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용자가. 이 가격이 비싸지면 더 이탈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봤던 골드만삭스의 이 내용에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이 가격을 올린 거 있죠. 좀 전에 가격을 올렸던 요 부분이 포함돼서 분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유지가 되거나 늘어나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넷플릭스를 이길 수 있는 OTT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한다면 과연 이 이중 비용을 과연 하는 게 맞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계속 성장하려면 MAU가 계속 늘어야 되거든요. 이게 늘어야만 추가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장을 못하고 답보한다면 그거는 그 플러스 알파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쿠팡이 이렇게 달려가다가 어느 시점에 백기를 들고 나선 상태에서 합병을 하거나 매물로 나오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 상태가 되면 그때가 쿠팡을 매집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경쟁이 어느 쪽에선가 끝나잖아요. 그죠? 얘가
뭐 롯데 쪽하고 합병을 하든지 이마트 쪽하고 신세계 쪽하고 합병을 하든지 하여튼 국내에서 어느 쪽으로 합병을 하던 결과적으로는 자금줄을 들고 있고 다른 쪽에서 이익을 조달해서 들이부어가지고 여기에 적자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거나 아예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신세계가 여기를 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 절대적 우위를 점하겠죠. 이런 구조가 되지 않는 이상 쿠팡은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실제로 M&A가 되거나 합병하거나 뭐 이런 매물로 나오거나 이런 쪽이 실제로 쿠팡을 투자해야 될 시기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잡다한 소리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